SK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순환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순환경제의 핵심은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경우에 천연 원료가 아닌 재생 원료로 사용하자. 이것이 핵심이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과연 기후위기, 탄소 중립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과 지구가 흡수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같아져야 된다는 의미죠.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로드맵이 만들어져 있죠. 이것을 우리는 신기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표인 것이죠. 먼저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를 줄여야 되고요.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을 해야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1.5도로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당면한 목표는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해서 45%를 줄여야 되고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엔의 국가별로 자발적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ND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에 작년에 유엔에 한국의 NDC를 제출을 했죠. 한국의 NDC 제출 목표를 보게 되면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해서 26%를 줄이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2010년 그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18%를 감축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10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6.6억 톤인데 2030년까지 5.4억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 파리 협약의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까지 3.6억 톤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낮춰야 되는데 3.6억 톤은 고사하고 5.4억 톤 정도만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파리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죠. 2020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NDC를 제출하니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의심스럽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기후악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NDC를 조정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또 올해 법률이 통과되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는데 이 법률에 아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를 했어요. 2018년 대비해서 35% 이상 줄여라 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2018년 대비 35% 감축이면 2010년 대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28%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NDC에 비해서 NDC 5.4억 톤에 비해서 4.7억 톤 정도로 0.7억 톤 정도만이 더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이것이 파리 협약 감축 목표 3.6억 톤에 비해서는 여전히 1억 톤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NDC를 조금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목표를 과연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산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2018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3억 톤 정도 되는데요. 산업계에서 2.6억 톤이 배출되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철강이 1억 톤, 석유화학이 0.5억 톤, 시멘트가 0.3억 톤, 기타 0.8억 톤 정도가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산업계에서 2.6억 톤이 배출되는 것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거냐 라고 하는 것이 산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2050년까지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소 중립 시나리오인데요. 올해 8월 4일에 초안이 발표가 되었는데 2018년에 7.3억 톤 기준으로 했을 때에 1안, 2안, 3안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산업계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동일합니다. 2018년 2억 6천만 톤에서 5,300만 톤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업계 중에서 핵심적인 게 이제 우리가 쓰레기, 폐기물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야가 시멘트하고 석유화학 업체인데요.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연탄을 폐기물로 획기적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시멘트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이렇게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고요.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에도 폐플라스틱 발생량 500만 톤 중에서 50%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플라스틱 연료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석유화학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시나리오에 따르게 되면은 시멘트 업계와 석유화학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대폭적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된다 이 차원을 떠나서 석유화학 업계에 부여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유를 원료로 해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을 가져와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업계에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야 된다는 압력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대응 측면에서도 석유화학 업계가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그것을 태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 전환의 이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이 끝없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리는 것만으로 이 에너지 전환이 과연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에너지 전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너지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이 두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러니까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그럼 에너지의 총 사용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가정에서 과연 우리가 불을 잘 끄는 것만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것인데요. 이 산업 분야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을 과연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물질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죠. 물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조금 더 적은 물질을 투입해서 그 정도의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질의 총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생원료의 사용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물질의 총 사용량을 줄이자, 재생원료의 사용량을 늘리자.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순환경제잖아요. 결국은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순환경제 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EU에서의 사례인데요. EU에서는 철강 산업과 플라스틱 산업과 알루미늄 산업과 시멘트 산업 이 4개 산업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왜 4개 산업이냐? 이 4개 산업이 EU에서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개 산업만 확실하게 잡으면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실하게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50년이 되게 되면 이 4개 산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억 3천만 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재생원료 사용량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1억 8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물질 이용의 효율성,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되는 과정에서의 물질의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약 6천만 톤을 줄일 수가 있다. 다음에 소비 시스템에서 공유 경제 등의 새로운 소비 모델들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소비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6천만 톤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순환경제 전략만으로 이 4개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60%를 절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어요.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냐? 철강의 경우에 철강석을 가지고 1톤의 철강석을 생산하게 되면 약 2.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그런데 고철을 이용해서 1톤의 철강을 생산하게 되면은 단 0.4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거거든요. 알루미늄을 한번 볼까요? 보크사이트로 1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되면은 13.5톤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그런데 알루미늄 스크랩을 가지고 알루미늄을 생산하게 되면 0.3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거죠. 알루미늄의 경우에 알루미늄 스크랩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알루미늄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98%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생원료의 사용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이, 천연 자원에 대한 비중을 줄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EU에서는 순환경제 전략을 통해서 먼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공정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키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경제 전략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산업 분야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산업 분야에서 순환경제 전략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 분야에서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순환경제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산업 분야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ESG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앨런 메가드 재단에서 식품 산업까지 포함해서 5개 산업을 가지고 순환경제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분석한 것인데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45%가 제품 생산과 이용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45%의 온실가스 중에서 식품, 철강, 시멘트,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 5대 산업에서 순환경제 전략을 적용할 경우에 45%의 45%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순환경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 시대로 바뀌게 되면은 결국 전기차로 인한 폐배터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전기차의 배터리의 원료 조달을 위해서 리튬 강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리튬 강산의 개발에 따른 생태 파괴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게 되면 태양광 패널 폐기물 발생량이 덩달아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풍력 발전기가 늘어나게 되면 풍력 발전기 쓰레기가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의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식물 원료를 또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두 가지 방향으로 크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급된 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는 소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재활용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급될 풍력 발전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러한 소재로 만들 수 있는 또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동차 배터리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배터리는 배터리 성능의 8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쌩쌩한데도 교체를 해야 돼요. 전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 폐배터리는 재활용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재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배터리의 성능이 있는 이 교체된 배터리를 조금 더 수명을 연장시켜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원료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옥수수로 전량 대체한다고 생각했을 때 전 세계 생산되는 옥수수의 70%를 플라스틱 만드는 데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플라스틱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를 계속 조달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바이오 원료 조달에 따른 생태계 파괴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바이오 플라스틱 역시도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신규 바이오 원료의 조달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도 대응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단순히 식물로 원료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로 원료를 바꿨을 때 이 식물 원료의 지속 가능한 조달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정리를 하게 되면 탄소 중립 경제로 가기 위해서 순환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는 소리인 것이죠. 탄소 중립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탄소 중립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쓰레기 문제와 생태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 경제로 다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탄소 중립 경제로 간다라고 했을 때 순환 경제의 역할과 위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는 현상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가야만 하는 세상이라면 미리 선도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이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준비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보고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소중립 경제와 순환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순환경제가 우리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